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시장의 뉴스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은 시장에 이사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부끄러워하시는데요. 자, 그럼 저희 바로 한번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지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야, 이게 사실 금리 인하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반영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역대 최악의 불확실성이다라는 그런 헤드라인 걸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뉴스에 관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게 저성장과 고환율이 중첩이 돼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환율은 뭐 오를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격에게는 긍정적인데 이 부동산 가격의 긍정이라는 면 하나 외에는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렇냐라고 하면 GDP라고 하죠. 우리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를 보통은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내년 기준으로 1.9%로 하향을 했고요. 내후년 같은 경우는 또 1.8%대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저성장이라는 점을 인정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이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었을 때 인하라는 점만으로 뭐 우리가 좋다라고 하기에 학습 효과로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했습니다. 지수로는 제자리로 왔었죠. 이 총재님의 발언을 보니 약간은 경기에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저성장은 이제 고착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를 놓고 좀 불편함이 있는 거죠. 시장에 조정이 나오는 거고 오늘은 때마침 또 뭐 통화 흐름도 좀 뭐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환율이 뭐 1,400원대 중반까지 갈 수 있다고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얘기를 했어요.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래서 환율이 1,450원대로 간다라고 하면 주식 시장의 충격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살펴볼 건 환율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신흥국과 GDP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성장인 거거든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 내후년이 역성장이 컨센이고 다른 신흥국 같은 경우는 뭐 역성장 부분보다는 성장 기조 또는 뭐 플랫한 형태다 보니 우리가 여기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 신흥국 주식을 늘릴 때도 우리나라는 좀 비중이 상당히 적을 수 있음을 열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이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이번 금리 인하가 적절했나? 혹은 뭐 어느 분야에서는 적절했지만 증시에는 적절치 않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좋고 한번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물가를 고려해서 금리를 선택을 하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금리 인하를 통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저성장을 더 염두에 뒀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란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건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뭐 경기 부양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 거고 아마 여기에 이어서 뭐 추경 예산 부분도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간접적인 경기 부양의 형태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선의 선택이긴 하지만 사실 증시 자체의 영향력을 보면은 지금은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 보여지진 않잖아요.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 자체로는 증시에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별개로 봐야 될 게 지금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 역성장에 대한 부분을 공식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볼 때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꺾일 때는 주가가 빠지죠. 머물러 있던 주가가. 왜냐하면 미래의 이익 같은 경우가 담보가 안 되고 성장이 이제 역으로 걸리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증시에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자율 같은 경우도 낮아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금 조달하는 기업에게도 비용이 덜 들다 보니 여기에서 이익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GDP 성장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조금 2% 하회라는 2% 이하라는 거는 뭐 성장에 대해서 정체를 공식화한 거다 보니 그 부분이 시장에는 좀 불안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한은의 금리 인하 그리고 GDP 성장률 뭐 안 좋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세요, 이사님? 대응이라 하는 거는 보통은 지수 박스권은 이제는 안 깨는 상황들이었죠. 네. 왜냐하면 매크로장이기도 하고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보는 뭐 지수의 PBR을 대입해서 박스권 하단에 와 있으니 이거는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지수는 안 깬다라는 점이었는데 성장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했다는 건 충분히 지수의 박스권 하단도 깰 수 있음을 열어두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막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공격적인 주식 비중을 안 늘려야 되는 업종은 제조업이죠.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부에서 원재료를 조달해서 이걸 가공해서 중간재나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인데 경기에 대해서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제조업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이 지금의 역성장 대비해서 성장이 더 나오는 업종들 그쪽에 주목을 해보자 오히려. 그런 쪽은 시장에서 생존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긍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불황령으로 가는 구조라고 하면 아예 또 다른 업종을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참 요즘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에 따른 또 우리 시장의 영향력들 이사님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뉴지스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증시에 관한 매수 비율을 조금 높였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왔습니다. 혹시 우리 국내 증시에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또 국민연금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해외 주식 비중이 높은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달러 가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6불 수준, 여기에서 한 107, 108 이 정도까지 왔다 갔다 했었죠. 시장에서 해석하는 부분은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목에 찼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해외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는,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는 우리나라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액티브성 자금과 패시브성 자금이죠. 액티브라고 하면 직접 주식을 찍어서 좋은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거고, 패시브는 지수를 복제해서 이 계좌를 운용을 하는 건데 그 액티브 형태 자금보다는 패시브 형태 자금이 더 비중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지수에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지수의 하방을 잡아주는 역할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의 재분배 차원에서 유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초과 수익을 노리면서 들어온 자금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핵심은 포트폴리오의 재분배라는 거예요. 굳이 그냥 국내 시장에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재분배 차원에서 들어온 수급이다 보니까 그렇네요. 수급이다 보니까 약간 한계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국내 증시에 좀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좀 제한적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가 국민연금이 제가 알기로는 해외 주식에 관한 수익률들이 최근에 상당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주식 쪽으로 하자면 이번에 국내 증시에 자금이 유입이 된 김에 어떤 섹터랑 어떤 종목분들이 조금 많이 샀는지 들여다봐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사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실까요? 단기 매매를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짚어주신 것처럼 패시브 형태로 들어온 자금은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유입이 되었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계적으로 그냥 시총 상위주를 복제해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 보면 연금이 사는 종목들은 지수 대비해서 조금 덜 빠지는 흐름이 있고 외국인이 같이 사주면 좋은데 외국인은 시장을 내다 팔고 있다 보니까요. 약간 하방을 잡아주는 정도로 어찌 보면 기업으로는 자사주 매입 소각한 뭐 그런 효과라고
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필요는 없는 거네요.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네. 그러면은 이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래도 기관자금은 좀 유입이 됐잖아요. 네. 전반적인 기관자금. 그쪽에서도 우리가 시장 힌트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기관 자금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 수익 나면 팔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투신 같은 경우는 펀드 자금이고 금융 투자는 차익 거래가 네. 주 용도다 보니까 현선물 차익으로 들어오는 거고 사모 펀드는 뭐 적정한 수익을 추구하죠. 당장 내일 팔 수도 있어요. 뭐 1분 뒤도 팔 수도 그렇구나. 있죠. 예, 그런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기관 자금 같은 경우는 한번 추세로 들어올 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투 제외하고 네네. 추세로 강하게 들어오면 그래도 여기에서 자금이 들어왔구나 정도로 보고 만약에 종목들을 보실 때 뭐 기관 수급이 들어와서 이 종목을 택한다라고 하면 후행적인 면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급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장의 방향 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자금에 관해서 우리가 좀 대응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들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금리 이야기부터 이렇게 국민연금의 주식 매수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는데 앞서서 시장 힌트를 잠깐 주셨던 부분이 성장, 우리가 국내에 관한 성장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를 좀 보는 게 좋다. 아니면 혹은 이제 더 좋은 성장률을 가진 섹터를 보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좁혀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님? 만약에 이게 그 불황이라든지 그런 구조로 가면 현금성 자산이 꾸준히 들어오는 기업들이겠죠. 네. 그게 성장주 형태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를 주가로 가지고 옵니다. 네. 나는 어떤 자금을 투여해서 시설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실적을 미래에 낼 수 있다는 걸 지금 주가로 가지고 오는 건데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쌓여 있는 현금이라든지 기타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해서 마진은 그 폭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분기별로 꾸준히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불황형 형태로 가게 되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각광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기까지 더해지는 구조다 보니 여기에서는 배당 성향 같은 경우가 고정적인 기업들. 그러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경기 방어주 쪽이 차라리 좀 나은 거예요? 네, 불황형 어. 형태로 가게 되면요. 네. 네, 불황형 형태로 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더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속 시원하게. 네,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 좀. 저희가 이따가 그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그 부분에 이따. 관해서는 네, 오늘 그렇습니다. 힌트로.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오늘 국내 증시 굉장히 좀 약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우리 투자자분들 뭐 이럴 때 대응점에 관해서 이사님만의 포인트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녹록잖아요. 네, 뭐 맞아요. 주식을 하면서도 뭐 손익비란 게 높지 않고 되려 계속 계좌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단순히 그냥 뭐 힘내자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여기에서 계좌를 계속 터치해 줄 필요가 있어요. 리밸런싱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서 시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